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각 국가의 경제가 곤두박질 친 지난 6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한 것이죠. 시 주석은 6월 1일 발간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차오스에 발표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샤오캉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체제를 결속하고 국내 민심을 다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좋았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 성취를 칭찬한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매우 잘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마지막 1km를 잘 달리고 공산당 목표를 잘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2020년 국내 총생산 GDP를 2010년에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올해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장관도 최근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을 위한 대부분 지표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허 장관은 올해 중국의 GDP가 1%만 증가해도 2020년 GDP는 10년 전에 1.91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GDP를 정확히 2배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종합적 목표에 거의 다가갔으니 사실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의 야심의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중국 1인당 GDP는 약 7만 800위안, 약 1200만원가량으로 미화로 1만 달러의 관문을 돌파해 고무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앞서 논의된 모두가 풍족한 샤오캉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놓고 봐야 하는데요. 먼저 중국 기업은 샤오캉을 떠받치는 건강한 상태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최근에도 부실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샤오캉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며 이 샤오캉을 지켜주는 것은 중국 기업인데 뜻밖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최우량 기업의 회사채 등급인 AAA를 받은 대형 국유기업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이 파산 절차를 밟으며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회사는 분명 중국 내 최고 기업이었기에 AAA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파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화천그룹이 파산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국유 기업이 디폴트를 내고 파산 지경에 이른 점이 더욱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주 거론된 AAA 등급을 받던 중국의 반도체 유망주 칭화 유니그룹도 지난 17일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 약 2,19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그룹은 굉장히 중국 안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그룹의 규모가 작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우량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로 중국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인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MP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서 잇따라 디폴트가 나타남에 따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권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증구와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AAA가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물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간 부실이 골마 터진 중국 기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매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 선언을 한 지 몇 달도 안 되었으며 자신들은 이제 미국과 따로 움직이며 중국이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마당에 중국 기업은 파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상이 경제 전반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면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지연됐던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장 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연말까지 작년 184건 1,500억 원 위안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중국 당국은 화천그룹 파산 사태의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며 국무원의 무관용 원칙에 근거해 법에 따라 각종 위법 행동을 타격해 채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이 현재 중국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샤오캉을 누리는 개인의 현실은 어떤가 살펴보면요. 리커창 총리는 지난 28일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위안, 한화로 약 519만 원에 달하지만 6억 명의 월 수입은 1천 위안, 약 17만 3천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1천 위안으로는 인구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중간규모 도시에서는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빈곤 인구가 500만 명 이하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게 아님을 지표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 매체 시나차이징, 시나파이낸스에 따르면 중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6억 명 가량의 계좌의 잔고가 제로라고 밝힌 것입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샤오캉 사회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인데요. 인구 6억 명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앞서 거론된 중국 지방정부의 부실화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있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업에 처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홍콩의 S&P는 중국 텐젠에서 삼성 핸드폰 공장이 철수하여 해당 도시는 활기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공장 근처에서 각종 생업을 영위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급감했으며 공장 근로자도 직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방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실업이 가속화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S&P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인력이 퇴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청회사인 폭스콘은 일부 라인 설비를 모두 자동화했으며 이는 한 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실업자를 내기도 했으며 중국의 농민공 실업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용빈 HSBC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는 도시 고용이 830만 명 순증했지만 올해는 1월 초와 비교해 3월에 2,6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40여 년 만에 첫 도시 고용 규모가 감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에서는 고용주에게 직원이나 유급 노동자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임금 보호 체계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870만 명에 이르는 올해 신규 대학 졸업생들 역시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실업과 이로 인한 잠재적 사회 불안으로 중국 정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우려까지 있다고 S&P는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 결과 약 6억 명에 달하는 사람의 계좌 잔고가 제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인 1대1로로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대1로는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중국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요 1대1로 국가들은 중국의 부채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며 빌려준 대금은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콩고,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사실상 중국의 1대1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은 국가 간의 떼인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샤오캉을 선언한 중국 당국은 그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가장 경제 회복도 빨리 했다는 중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의 무기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의 선전에 힘입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은 약 4,2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4,3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방산업체 100위권 내에 미국 업체가 43곳 포함되어 있고 이들 업체의 지난해 총매출은 전년 대비 7.2%가 증가한 2,46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별 무기류 판매 순위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현 트럼프 정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체들 또한 이익을 봤다. 방위산업체 중 부동의 1위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지난해에도 47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1위 기업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위와 3위도 미국 기업입니다. 2위는 보잉, 3위는 레이시온이 차지했죠. 4위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이고 5위와 6위 역시 미국입니다. 노롭스 그러먼과 제네럴 다이내믹스죠. 국가별 순위로 2위는 러시아입니다. 100위권 내에 모두 10개의 업체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년 매출액은 362억 달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방산업체 알마즈 안테이는 작년 안에 전년 대비 18% 증가한 96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국가별 순위 3위는 영국, 4위는 프랑스였습니다. 한국 업체는 100위권 내에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모두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스톡홀름 국제연구소의 통계에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중국 업체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7개 정도의 회사가 100위권 내에 드는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닷컴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10개나 신규 톱백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한화그룹은 올해 글로벌 방산회사 30위권 재진입이 유력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순위에서 3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계단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국내 경쟁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보다 훨씬 상위권입니다. 한화방산 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대형 수주를 따내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디펜스 뉴스닷컴에 따르면 한화방산 부문은 지난해 기준 매출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4개사의 실적을 합한 것입니다. 한화방산 부분은 2013년까지 글로벌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모태사업인 방산사업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 삼성그룹과 2조 규모의 빅딜을 결정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시 한화는 방산 계열사인 삼성테크인과 삼성탈레스, 화학 계열사인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총 4개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삼성테크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테크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삼성탈레스는 한화탈레스를 거쳐 현재 한화시스템으로 탄생했죠. 2014년 곧바로 성과가 나와 52위로 올라서더니 인수가 완료된 2015년에는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31억 달러, 우리 돈 3조 700억 원을 기록했고 순위 역시 38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두산 방위산업 부분 DST를 인수하며 역대 최고 순위인 19위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후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0위권 재진입은 확실시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수주의 영향으로 20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반기에도 연이은 수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대의 성과는 이달 초 호주 육군의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파렐릴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화디펜스는 1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에 K9 자주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내년 중에 이루어집니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합니다. K9 자주포는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힙니다.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수출했고 호주는 7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북유럽 주요 국가를 비롯해 세계적인 강대국인 호주까지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겠죠? 또한 K105A1 자주포 추가 양산과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외주 정비,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체계 개발, 120mm 자주 박격포 양산 등으로 상당한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길 구축함의 전투체계와 레이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인 LIG 넥스원도
입찰서를 냈지만 한화 시스템의 수주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호주와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업계에 대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딴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군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최종 승부의 상대는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한화는 최종 후보에 뽑힌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M2 브래들리 장갑차로 유명한 미국의 BAE 시스템즈를 떨어뜨리고 선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BAE 시스템즈는 10대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최고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곧 시제품 2대가 경기 평택항에서 호주로 향한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2분기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사업은 5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만약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국산 장갑차가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국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실제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무게 42톤, 최대 시속 65km입니다.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2톤가량 가볍습니다. 링스 장갑차는 무장까지 포함하면 50톤에 육박합니다. 차체가 너무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져 적의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물론 방호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무게는 감수해야 합니다. 레드백 개발팀은 방호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조건에서 차체의 불필요한 무게를 줄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고무궤도 CRT입니다. 캐나다 궤도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무게는 철제 궤도가 4.9톤, 고무 궤도는 2.2톤으로 무려 2.7톤의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무 궤도의 내구성은 철제 궤도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한 철제 궤도는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교체해야 하지만 고무 궤도는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마다 교체하면 됩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기존 차량과 비교해 70%나 감소했습니다. 철제 궤도는 지뢰 폭발 시 그 자체가 파편이 돼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고무 궤도는 그런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화는 기술력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